최재형 목사 모시고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초, 그 뒤면 이면에 숨어 있는 진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목사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최근에 터뜨리는 것이 서울의 소리와 최 목사님이 공모해서 윤석열 탄핵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네. 이것을 몇 달 동안 계속 해왔는데 그것이 이번에 폭로가 되었다. 이게 스카이데일리의 보도 내용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문제를 자 봐라. 결국 탄핵 시나리오를 서울의 소리와 최재형 목사가 공모해서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 영상이 이미 조회수가 뭐 수만 회를 넘어서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의 위치에서 질문을 드리면 스카이데일리라는 인터넷 매체가 이 내용을 5번도 아니고 7번 계속해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질이 오간데 없이 이 사건이 진실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방만 가지고 이렇게 드러내면서 절반은 최재형 목사가 잘못한 것으로, 절반은 최 목사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공방하고 있는 이런 데서 오는 피로감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뭐 피로감은 뭐 말할 수 없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겁니다. 사실은 이 제보자 박 씨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희대의 아주 사기꾼인 거죠. 그래서 저와 서울의 소리도 피해를 입었고 스카이데일리 기자도 피해를 입었고 국힘당도 피해를 입은 겁니다. 이 사람의 모든 진술과 모든 내용들이 다 거짓으로 꾸며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것을 이제 판단해서 그의 제보 내용을 인터뷰 영상까지 찍었지만 방송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본인을 이제 스튜디오에 앉혀놓고 그 얘기를 통보를 하고 이제 종지부를 찍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꾸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면서 옥새를 맡겨놓고 돈을 좀 빌리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 말고 또 제보의 대가로 제보의 대가로 1,000만 원을 요구를 했고 또 이제 자기는 이제 제보하면 도피해야 되니까 차박이 가능한 고급 카니발 이런 차를 제공해 달라라고 하는 조건을 걸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게 제보 내용이 진실이고 제보 내용이 방송이 됐을 때 가능한 건데 애초부터 저희에게 제보한 그 의도가 제보한 날 첫날부터 이 사람이 우리에게 아웃당하는 날까지 모든 게 100%가 다 거짓말입니다. 단 1%도 진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울의 소리나 저에게 100% 거짓 진술로 이렇게 제보를 하고 거짓으로 모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순간부터 거짓 제보를 한 순간부터 범죄 행위를 한 겁니다. 이런 범죄자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또 그 극우 매체와 국힘당에 가서는 또 거기에 맞는 또 다른 시나리오를 각색해서 그들을 활용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들도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쪽 분들도. 실제로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 물론 이제 유명세의 여부를 떠나서 그쪽에서도 지금 보도하는 것이 탄핵 공작을 했다는 주장보다는 지금 박중땡 씨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얘기를 전언을 해주고 또 서울의 소리에서는 어떻게 반론을 했는지를 오히려 상세히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쪽도 결국 피해자다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저쪽도 사실 피해자인데 이 사람이 거짓 제보자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힘당과 스카이데일리는 알고 있는데 저를 흠집내기 위해서 저를 악마하거나 저를 이상한 사람을 몰기 위해서 계속 그 사람의 진술만 일방적으로 싣고 있는 겁니다. 자, 국힘의 지금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팀 여기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기자회견 한 것으로 그냥 끝이 나버렸습니까?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며칠 전에도 그 제보자 박 씨를 정동혁 의원인가 장동혁 의원이 국힘당 장동혁 의원이 그 사람을 데리고 만났어요. 또 공개적으로 만나서 또 진술을 듣고 했다는데 하면 할수록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저쪽은.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영상에서도 나왔고 보도가 나갔지만 제가 한 줄짜리로 요약하자면 이 사람의 제보 내용이 뭐냐면 천공과 신경애 씨 그리고 윤석열 부부가 대선 기간에 4명이서 같이 평창동 천공의 안가에 모여서 6kg짜리 되는 걸륭황제 옥새를 중국 걸륭황제 옥새를
품에 안고 그 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기를 받아서 그 기운으로 대통령이 됐고 또 임금왕자 손바닥에 쓴 것도 자기가 임금왕에 대한 유래, 뭐 태조 이성계가 화재가 나서 꿈을 꿨는데 석가래 세 개가 그를 살려줬다. 그래서 석가래 세 개 임금왕 그 유래하고 몇 가지 쭉 이렇게 임금왕과 관련된 유래 자료를 천공한테 줬더니 천공이 그거를 윤석열 후보에게 소파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줘서 결국은 임금왕자도 자기 때문에 쓰게 됐다라고 하는 진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제보를 받고 솔깃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을 취재하면서 또 이 사람을 교차 검증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구두로만 제보한 게 아니라 이만큼 되는 정말 서류 높이가 이만큼 됩니다. 서류를 가져와서 같이 제보를 했어요. 서류를 내면서. 그래서 이제 서류를 판독하고 서류를 파악하고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제보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수십 가지 내용의 제보를 함께 묶어서 난해한 제보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사람이 제보 내용이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행동이 일관성이 없고 일반적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순수하게 제보하는 사람은 그냥 순수하게 제보하거든요. 그런데 돈을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카니발 차박용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망명을 가야 된다고 중국 망명을 요구하고 이재명 당대표까지 이재명 직접 당대표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이상한 제보를 대가로 요구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씩 우리가 체크하고 우리 PD나 이사나 저나 이런 이 부장들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를 1대1로 또 이렇게 인터뷰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허위인 게 우리가 판명이 나서 이거는 우리가 방송 못한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갔습니다. 안 하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방송을 하게 해달라고 보치기도 하고 돈을 방송 안 할 거면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그러고 저한테 사과까지 했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문을 문자와 텔레그램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랬는데 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보상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서 거짓 제보를 한 거죠. 우리가 탄핵 모의를 했다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서울의 소리 방송 인터뷰 내용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 굉장히 재미있게 저도 봤는데요. 이제 최 목사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이면의 진실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추적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보자가 이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그 용산 관저 주변에 있었던 일 여러 가지는 100% 사실인 걸 확인하고도 다만 다른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또 묻혀가고 있고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만한 내용들을 계속 알려왔지 않습니까? 이런 제보자들이 목사님 주변에 여러 명 있는 거죠. 많습니다. 많고 네. 그다음에 이 사기꾼 제보자로 인해서 우리가 수확을 거둔 게 있어요. 네. 그 뭐냐면 실제로 천공과 관련된 평창동 안가가 발견이 된 거죠.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진실이다 아니다. 거기에서 대통령 부부와 천공의 비서인 진경혜 씨가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증거는 없지만 증거는 그것은 맞다 아니다 얘기할 수 없지만 천공의 안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은 확인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듣거나 본인이 직접 목격했거나 이런 정도의 접근은 가능했던 사람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천공을 여러 차례 만난 건 사실입니다. 이 제보자 박 씨가 천공과 연관이 있고 그 평창동 그 천공의 안가라는 곳에서 같이 사진도 서너 장을 찍었습니다. 그 서너 장을 저한테 제공을 해줬고 그래서 제가 첫 제보를 받고 문자로 받고 며칠 후에 인사동으로 불러서 실제로 첫 대면을 했어요. 이 제보자를 첫 만남을 갖고 쭉 이제 구두로 서류를 쌓아놓고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마침 너무나도 이게 큰 제보라서 그것을 촬영을 했습니다. 본인이 모르게. 이 제보자 모르게. 본인의 진술이 나중에 번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은 아까 얘기한 것 말고도 이 제보자 박 씨 사기꾼의 말에 의하면 천공과 신경회가 윤석열 부부와 함께 그 옥새를 품에 안고 빌려준 대가로 뭐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김앤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도 하고 네.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본인은 거짓말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취재 중이니까요. 다만 그 뒤에 이제 보였던 행동, 돈을 요구한다거나 네. 또는 이제 민주당 대표를 만나자 그리고 예. 주중 대사를 소개해달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건 도저히 보도를 할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네,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중단했는데 이걸 이제 앙심을 품고 그렇죠. 반대쪽으로 가서 이제 제보나 또는 이제 이렇게 폭로를 하겠다고 한 것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앞단에 있는 앞에 있었던 평창동 안가에서 누군가 만나고 뭔가의 의견이 오갔거나 이제 이랬던 부분은 입증이 안 될 뿐이지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거짓이 아니고 예. 회동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 제보자 박 씨하고 예. 천공과 그 건물 옥상에서 사진도 찍고 또 정원에서도 사진을 찍은 게 있어서 제가 그 사람을 데리고 제보자를 데리고 안국동 일대를 돌았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평창동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안국동이라고 알려줬어요. 처음에는 거짓으로 모르는 척하면서 네. 그러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나중에는 안국역이 아니라 경북국역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경북국역 일대를 뒤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또 어딘가에 뭐 알아보는 척하더니 아 자기 이 아는 사람한테 연락을 했더니 평창동이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난 설날 연휴 때 사람을 풀어가지고 제 선배 목사님 나 그 제보자 박 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발품을 팔아가지고 그 사진 한 장만 가지고 네. 평창동 안가를 찾은 겁니다. 예. 그러면 이분은 왜 평창도 안 가면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거기서 사진을 자기가 찍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면 겁이 났던 거지. 아. 그걸 은폐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핑계를 대는가 하면 자기는 경주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서울 지리를 잘 몰라서 안국동인지 경북궁인지 평창동인지 몰랐다. 이렇게 핑계를 댄 거죠. 그 그러나 사람의 제가 적극적으로 아주 발품을 팔면서 서울 시내를 막 이자듯이 하니까 자기도 이제 못 이기겠다는 판단을 했는지 결국은 평창동이라는 귀뜸을 해줘서 평창동 일대만 집중적으로 찾다가 결국은 사진 속 그 배경 산 능선하고 그 건물 사진 그 안가 건물 그 2층짜리 단독주택이거든요. 똑같은 건물을 찾은 겁니다. 마침내. 그리고 거기에서 전공이 누구를 만났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확인했습니다. 그 후로 제가 우리 취재팀과 제가 그 후로 이 제보자 모르게 취재는 계속 한 거죠. 아니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방문하고 전공과 만났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렇죠. 천공이 이 집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예. 제가 취재를 다 어떤 목적으로 그 집을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 그러니까 어느 가정집인데 네. 천공의 이제 팔로우 신자라고 얘기를 할까요? 수제자 또는 애제자가 예. 제자의 그 가정집인데 네. 천공이 그것을 수련원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수련원으로 개조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한동안 했어요 거기를. 그래서 가정집을 수련원으로 개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언제 시점입니까? 그래 아까 얘기했던 박중땡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갔던 거기 시점 갔던 시기에 이미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상태죠. 총선 전입니까? 예, 아니면 대선 전입니까? 대선 전이죠. 대선 전에 예. 거기 가서 수련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것을 지금 현재 전공의 안가로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 네, 뭐 안가 겸 수련원 겸 말이 예. 수련원이고 천공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확인이 됐죠. 예. 어찌됐든 이제 그런 제보의 이제 일종의 논리 구성의 타당성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알고 보니까 뭐 사기꾼처럼 보였다 또는 명확하게 확인할 만한 내용이 없으니까 보도는 할 수 가장 없다는 큰 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저한테 이제 불리하니까 국힘당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예. 거짓말을 지어내는데 최재형 목사는 취재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옥새에만 욕심을 냈다라고 이렇게 계속 진술을 했나 봐요. 알고 보니까 또 그 사람은 그 옥체를 가지고 남한테 맡기고 돈을 몇억 원이라도 그런 빌려보겠다고 식으로 이제 했던 거고. 뭐 파는 방법도 있겠고 위탁해가지고 그 맡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수억 원을 달라는 얘기도 저하고 이제 그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제 다 우리가 제출할 준비를 해놨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겁니다. 내가 이제 질문을 했죠. 이 옥새를 네 손에 들어오기까지 구입 경로를 밝혀라.
한 번도 밝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 어떤 양아버지 같은 분이 줬다라는 얘기를 아무개 이런 이름이 있는데 제 실명은 밝힐 수 없고 그런 얘기로만 하고 결국은 이게 가짜냐 진짜냐라는 것이 판명이 돼야 이게 옥새도 가치가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옥새 자체를 스스로가 몇백억짜리고 진짜 권룡왕제 옥새라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익사이팅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 옥새를 주가를 높이지 옥새가 진짜라는 근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옥새 전문가들을 무수히 제가 만나고 인터뷰를 했지만 저런 똑같은 걸 우리가 보여줬죠. 그 사진을 찍은 거를. 그랬더니 옥새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저런 옥새는 걸륭 황제 옥새 중에 저런 거는 존재하지도 않고 대만의 장개석 총통이 줬다는 거예요. 자기 양아버지한테. 양아버지는 죽었고 그래서 그 양아버지가 자기를 줬다는데 그것도 신빙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걸륭 황제 옥새라고 주장하는 거는 중국 북경의 벼룩시장 같은 데에 가면 한국 돈으로 5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건데 그것도 한때 유행처럼 그게 이제 그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도 아예 나오지도 않는 캐캐 묵은 방식이다. 그리고 그 옥새를 우리가 애완견할 때 이 완자를 써서 완상용이다. 완상용 옥새라는 게 있답니다. 문갑 위에 올려놓고 탁자 위에 올려놓고 이제 완상용으로 이렇게 아끼면서 보는 걸로 그렇게 현대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 사람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옥새를 하나님의 옥새라고 그러고 옥새를 중국의 진짜 권룡왕제 옥새고 그 옥새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이런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네가 지금 내 앞에서 나한테 충고를 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진짜 옥새라고 그래도 이거는 역사적 유물일 거 아니냐. 역사적 유물인데 여기 무슨 하나님의 이런 유물이 왜 들어가고 여기에 무슨 절을 하고 이런 게 말이 안 된다. 너 정말 너 잘못되고 있다라고 내가 꾸지람을 해준 얘기도 나옵니다. 텔레그램에. 그런데 이런 이 제보자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또 본인이 저희가 배상을 하라고 저희가 이제 그 활동비로 요구한 거를 준거하고 차를 회수하기 위해서 이 돈을 다시 반환하라. 업무 방해한 거하고 이런 거 반환하라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정신지체 상급으로 6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면서 앞뒤면 복지카드 실제로 정신지체 상급이더라고요. 정신병원에도 갔다 왔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인물입니다. 뭐 저도 보도 내용을 좀 전언하자면 이분이 원래 이제 스님으로 이렇게 이제 일종의 뭐 정식으로 뭐 불교 공부도 하지는 않고 대충 뭐 이렇게 교도소에서 만난 어느 스님의 포교를 통해서 이게 스님이 됐다고 저한테 그러니까 승려가 됐던 적도 있었고 또 신내림을 받는 과정에서 뭐 정신적으로 질환이 생겨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던지 이런 것까지 있었는데 그건 핑계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 이제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 대체로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뭐 이걸 보도 보는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무슨 이야기냐라고 했는데 나중에 실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뭐 그런 해프닝이었고 뭐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정리가 되어서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더 확산되고 이렇게는 가고 있지 않는 거죠.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쪽에 이제 뭐 매체는 자기들 뭐 구독자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법의 심판은 분명하게 왜냐하면 분명히 저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우리 서울의 소리와 저를 속인 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말. 실제로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이제 취재 기자가 더 확인했다고 그러니까 천공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보복하려고 최재원 목사한테 와서 거짓말해서 최재원 목사를 통해서 천공을 보복하려고 했다라고 그 기자한테 진술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스카이데일리에.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정리가 되고 일단락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지금 오늘은 이제 목사님 모시고 실제 통일운동 하시는 분으로서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그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극우 뉴라이트 쪽 인사들이 오히려 대한민국 독립 또는 그 헌법 정신을 아예 파괴하고 이런 그렇습니다. 것으로 이제 임명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자 급기야는 지금 이제
광복단체가 이번 광복절 행사에 불참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까지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통일운동가로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찌됐든 일제로부터 해방, 독립이 됐다고 우리가 이제 자부할 수 있는데, 물론 완전한 독립은 된 건 아니죠.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자주와 주권을 갖고 정말로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 딱, 민족 앞에 또 북한 앞에 우리가 자주국가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아직도 친일 망령에 사로잡혀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가장 선두주자에 이런 일을 벌린다는 것은 너무나 정말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비극, 민족의 비극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랫동안 깊이 취재하고 실제로 이제 많은 이제 정언들을 이렇게 확보하고 계시니까 좀 여쭤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단독 결정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친일, 숭일, 좀 더 넘어서서는 일본 극우 제국주의자들과 정말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인가라는 근본적인 좀 질문이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 스타일로 봤을 때 이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단독으로 자신의 생각 때문에, 신념 때문에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두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이 일본 국비장학생 1호 아닙니까? 네. 다 알려진 대로. 그런 분의 그런 분이 또 유학 마치고 와서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되셨고, 대한민국 학술원 모든 분들이 지금의 학술원 회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설립 당시에는 우리가 친일 인명사전에 거론된 분들이 초대 학술원 회원들이었지 않습니까? 김한란 박사부터 백낙준, 이런 신석호, 이병도, 이런 인물들이 세운 대한민국 학술원의 회원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친의 무릎팍 교육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린 시절부터 일본을 선호하고 동경하고 일본을 우호적으로 여기는 거는 아마 큰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조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취임하고 당선돼서 내각을 꾸리고 정부 부처를 꾸리고 대통령실에 이 300명의 이런 참모나 전문가들, 이런 수석들을 이렇게 임명함에 있어서 하나같이 친일파 혹은 뉴라이트 세력, 그리고 북한을 상대로 해서는 북한 붕괴론자, 북진 통일론자, 그다음에 이런 반북적이고 반통일적인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용산 대통령실의 그 대통령 주변의 측근에 포진되어 있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다 뉴라이트의 어떤 임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진실화해위원회 김강동 위원장, 또 이배용 2대 총장 하셨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이분 얼마나 다 이게 친일 성향의 이런 국가기관의 기관장들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박지양 동북아재단 이사장, 이분도 역시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들에게 그런 걸 사과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신 분이 우리 정부에 돈을 들여서 만든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을 지내시고, 그 외에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이 지금까지 일부에서는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이게 전면에 등장해서 네. 친일이나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좀 이념 체계로서 네. 국가의 중요한 정책 또는 공직을 실제로 장악하고 자기 뜻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네. 상상을 못했던 일이거든요. 일부 주장은 있어 왔죠. 친일적 사고, 그리고 식민지 건대화론도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은 있지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된다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이제 어떤 악영향으로 남을 것이냐.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목적이 그럼 뭐냐. 자, 일부 소수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면에 등장시켜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친일적이고 오히려 일본 극우주의자들보다 더 심할 정도로 네, 예. 식민지 근대화론을 네. 옹호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죠? 뭐 목적은 결국은 첫째는 역사 의식의 부재가 첫 번째 그 발로고요. 역사 인식이나 역사 의식이 바른 역사 무장을 한 대통령이라면 일단은 참모들이나 보좌관들을 그런 사람을 채용을 안 하죠. 일단은 거기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고, 그 대통령은 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은 혼자 나라를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스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스텝들이 정말 뭐 그 꼬이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그런 인물들만 대통령 주변에 모이고 꼬여드는 거죠. 뭐 우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뭐 또 독립기념관장 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골라오겠습니까? 근데 그걸 골라온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유유상종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직도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큰 이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줬던 이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런 역사 청산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에 도전을 해서 결국은 일본의 국익에 아주 그냥 철저하게 따르는 국정만 2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2년 반이 가까워지는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주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군사적인 용어로 국방부에서. 그러면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거는 이해가 됩니다. 뭐 6.25 전쟁도 치렀으니까. 그러면 주적이 북한이라고만 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일본도 주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주적이 뭡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 가면 주적이고 국민의 영토를 빼앗아 가면 재산을 빼앗아 가면 주적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독도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영토를 빼앗아 가고 영토를 주권을 넘몰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소진시키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적에 해당되는 주적의 수준에 가까운 나라가 일본인데 이런 나라와 동맹을 맺는다는 헛소리들을 이 국힘당과 대통령이 자주자주 외교적인 발언이나 국방 발언에서 하기도 하고 이런 정말 이거 천인공노할 행동인 거죠. 이런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대통령이 가장 집중하고 방점을 둬야 될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주고 방어해주고 우리 국민들의 원성을 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차단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일본의 지론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우리 돈을 들여서 홍보해 주고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방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이런 아주 패역한 정권이 되고 마른 거죠. 네.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군사 동맹을 강화시키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이용되는 거 용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 정부 그리고 극우 정권의 그 속성보다 더 심할 정도로 일본 편을 들고 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 일본 간첩 아니냐? 그리고 밀정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우스개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본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밀정 정도가 아니라 토착 외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토착 외구는 우리가 너무 비하하는 발언으로 쓴다고 생각해서 많이 조심스러워 하시는데 토착 외구의 원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순경들, 일본 순경들, 네. 교사들, 사업가들, 장사하는 사람들, 일본에서 건너온 제조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숫자가 70만, 80만, 100만까지도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조선 땅에. 네.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해방되고 나서 다 일본으로 돌아갔느냐, 귀국했느냐, 환국을 안 하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남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본이라는 것을 속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속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자기들이 일본이라는 걸 속이고 계속 여기서 계속 호적 세탁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비롯해서 일본에 유학을 가고 일본에 유학을 가서 공부만 하고 깔끔하게 오면 뭐 우리 뭐 일본에서 배운 것도 뭐 학문적으로는 여기서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충실하게 복무를 한다거나 일본의 오다와 미션을 받고 그 일을 한국에서 수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는 그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대주는 연구소. 그런 연구소를 이제 나와서 거기 출신 이런 많은 학자들,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인들보다 더 일본인처럼 일본의 국익을 충실하게 요구하고 이것을 합리화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낙성대 연구소를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그런 단체나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들이, 뉴라이트들이. 네. 본질적으로 이제 연구돼야 될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토착 외구가 네. 기록으로는 한 10만 명 정도가 남아 있었고 또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한 50만 명 정도 남아 있었고 창씨 개명 이후에 이제 한국 이름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 제조 일본인들이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조선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낫게 살았을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하나. 두 번째는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고스란히 한국의 주류 사회에 편입하면서 이들이 대한민국에 폭넓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고 뭔가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피해를 봤던 조선이 그나마 피해국으로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들이 고개를 쳐들고 바깥으로 나와서는 오히려 일본 식민지가 정당한 합법적인 결과였고 조선이 동의를 했던 그런 것이었다는 걸로 가면서 지금 역사 왜곡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고 네. 이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는 구체적으로 뉴라이트 인물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오히려 노골적으로 일본보다 더 심할 정도로 과거사 왜곡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충격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독도 문제까지 건드리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도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 독도는 우리 그 독도의 실제적인 그 영토 그 사이즈 이런 거의 의미를 넘어서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 간에 아주 정말 자존심 싸움을 넘어서 이제 일본의 그 패착과 일제 30년 우리 조선을 그 강점한 그 유령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그런 아주 무리한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과감하게 칼로 무자르듯이 분명하게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우리 조선의 땅, 지금 대한민국의 땅이다. 남북한 모두의 땅이다. 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눈치를 보고 그 밑에 있는 국가기관의 기관장들이 하나같이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 하면 인사청문회 하면 하나같이 어정쩡하게 얘기하고 그건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논란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대한민국 그 고위 공직자들이 청문회 나와서 떠드는 거 보면 저는 막 너무 우라통이 치미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고 대한민국 공무원의 상징인데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하면 이제 청문회에서 위증으로 걸리니까 거짓말은 할 수 없고 진실을 말하면 진급을 못하고 또 용산이나 이런 정권 권력에 밑보일까 봐 진실은 말 못하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말할 수도 없으니까 이상하게 그냥 IQ 낮은 사람들 같이 이상한 말만 내뱉는 겁니다. 청문회 나와가지고. 그래서 걱정이 이제 뭐 실로 너무너무 커지고 있다는 것. 네. 자, 권력 사유화에서 수사에 대해서는 이리저리 다 피해가고 책임 안 진다. 두 번째, 자신의 사익을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편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국정농단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네.
조금 전에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영토 주권에 대한 네, 것, 예, 과거사에 대한 것은 사실상 매국 행위를 하고 있다. 네. 매국 행위다. 이거 나라 팔아먹는 행위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다. 예, 예. 이런 것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네. 우리 국민들이 정권과 그리고 정권에 몸담고 있는 이런 하수인들을 네. 제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 폭주하고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윤석열 정권을 뭐 이제 뭐 찍은 분들, 투표하신 분들을 뭐 원망하겠지만 일단은 뭐 대통령에 당선돼서 국정을 이미 집행을 하고 2년 반이 이제 되어 가는데 지금 이 정권이 저는 변할 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요만큼도 단 0.01%도 변할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 배우자 김건희 씨도 절대로 변할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최재형 목사님처럼 현장에 계시는 행동가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의 역할, 광복절을 맞이해서 독도 문제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는데 네. 목사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떤 역할이라니? 네, 지금부터 이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라고요. 저는 계속 해온 대로 강연 활동을 통해서 일반 청중들한테 이 자주와 주권을 지키자고 하는 강연을 제가 그동안 해왔는데 통일 강연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문제 강연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민족 공조를 이루자는 거거든요. 민족 공조를 이루고 외세를 의존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우리 민족의 힘을 모아서 통일을 지향하자 이런 강연을 제가 해왔는데 이런 강연장을 힘입어서 빌려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석 지금 독립기념관장도 제가 규탄을 하고 있고 그럴지라도 저는 이 차찬 속의 작은 이런 미동 같은 파동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 정권에 큰 타격은 준다고 생각하고 계속 제 강연 사역을 통해서 또 방송 사역을 통해서 이 정권의 부당함과 이 잘못된 이 친일 이 행각을 고발할 것입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최재형 목사님이 애국자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진실은 하나입니다. 나라가 잘못 돌아가고 있고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하고 바로 잡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역할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최재형 목사님이 그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라 살리기 애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스픽스를 좋아해 주시는, 응원해 주시는 여러 힘에 힘입어서 95만 명을 이제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100만 달려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저희들 좀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까지 랄락이나 흘러님, 오파랑님 이렇게 좋은 댓글 주셔서 감사드리고 최재형 목사님도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이 한 말씀만 더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박사모라고 있었잖아요. 네. 노무현 정부 때는 노사모도 있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게 있고 쭉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어떤 팬덤이 없는 유일한 정권인 것 같아요. 네. 그 지지 세력이 없으면서도 정권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봤더니 그것이 곧 검찰의 힘과 언론, 잘못된 언론의 힘으로 지지 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2년만을 지금까지 잘 견뎌오고 잘 치렀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 윤석열 정권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 두 가지 사명을 더 박차를 가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은 역대 정권, 민주 정권들이 추진해오고 노력해온 거였지만 구호처럼 계속
조금씩 변화가 있었고 많이 또 많이 개혁이 부분적으로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가장 지금 의지가 되고 있는 그 부류는 언론입니다. 우리가 기대기로 말하는 그런 언론들인데요. 저는 이 촛불 시민들이 이제는 시청하고 광장에 모여서 촛불을 드는 것도 좋지만 이 조중동 사옥을 삥 불러서 3겹, 4겹, 10겹이라도 불러서 그 푸시를 하고 압력을 해서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지 언론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지 언론은 권력과 유착하고 비호하고 언론을 기생하는 또 측면 지원하는 역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촛불 시민들이 언론을 압력을 가해 주셔야 언론들이 그나마 정신을 차릴 것 같고 검찰도 우리가 몇 명 샘플로 탄핵을 했지만 몇 명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허튼 생각을 하는 이 정치 검사들과 잘못된 이 부역을 하는 검사들은 계속해서 탄핵을 해서 이 검사도 우리가 정말 시민의 힘을 보여주셨으면 참으로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무정부 상태라고 하면은 약간 또 오버하는 표현이겠지만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면 그게 무정부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왜 안 합니까? 일을 열심히 하라고 주문을 하고 미션을 주고 그래서 일을 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또 책임을 묻는 겁니다. 우리 백경정이 그렇게 마약사범 열심히 잡으라 그래가지고 잡았더니 좌천되고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을 전해주고 그러니까 피해를 볼까봐 누가 무서워서 이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일을 공무원들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결정적인 제보를 해 주십시오. MBC 같은 방송국에 또 뉴탐사, 서울의 기타 뉴스타파 같은 이런 대한 미디어들 또 우리 스픽스 같은 미디어들 이런 곳에 결정적인 제보를 2건만 3건만 내부 고발자들이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나라를 바로잡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저를 보십시오. 저라고 해서 왜 가정이 없고 저라고 해서 하는 일이 왜 없고 저라고 해서 왜 생활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거는 누군가는 이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나는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권이 뭐가 무섭습니까? 2년 반도 안 남은 이 정권 건불 5년인데 이제 5년짜리 권력인데 뭐가 무섭습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내부 고발자들도 좀 자주자주 나와주시고 그리고 제보자들도 많이 나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난맥상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을 시원하게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리고 300명의 대통령실 직원들 그들은 대통령 부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협력하고 눈 감아주고 거짓 증언하고 이런 걸 내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부역자들이라고 나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0몇 명의 이 국힘당 의원들 이 국힘당 의원들이 정말 이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던 윤석열, 한동훈 두 검사가 그래도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본받아야죠. 국힘당 여러분. 본받아서 정말 자당 출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 국정농단을 한 걸 보고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탄핵에 자당 출신 국회의원이지만 그 한나라당에서 탄핵을 앞장섰지 않습니까? 국힘당 여러분들도 제발 권력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국정을 농단하고 파탄을 하는 걸 분명히 아셨으면서도 그렇게 이 직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당 여러분들도 역적 패당의 길을 가지 마시고 친일 매국노의 길을 가지 마시고 반북 반통일 그 길을 가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새로운 민주정부 또 새로운 통일 조국을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 국힘당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스픽서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